자, 뇌졸중. 뇌졸중은 영어로 cerebrovascular accident, 그래서 약자로 CVA로 많이 쓰고요. 다른 말로 스트로크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레브로, 뇌, 바스큘라, 혈관, 액시던트, 사고. 다시 말해서 뇌혈관 사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뇌졸중, 스트로크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을 공급해주는, 뇌에 혈액 공급을 해주는 혈관이 막혀서 또는 출혈로 인해서 뇌 조직이 손상을 입은 거를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뇌는 각각의 영역마다 특징적인 자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혈이 있거나 막혀서 뇌 조직이 손상을 받게 되면 그 담당하는 기능들이 다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경학적인 기능 장애가 유발이 됩니다. 운동마비라든가 감각마비, 그리고 강제 스파스티시티 또는 뭐 균형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질환을 뇌졸중이라고 하고 불행히도 계속 증가 추세에 되어 있습니다. WHO에서 뇌졸중의 정의는 그냥 뇌혈관 장애로 인해서 갑자기 국소신경학적 장애, 여기서 국소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일부분이란 뜻이에요. 국소신경학적 장애 또는 의식장애가 발생해서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뇌의 혈관 자체가 막히거나 출혈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출혈일 경우는 우리는 뇌출혈이란 말을 쓰고요. 막히는 경우, 그래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뇌허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혈관이 막혀서 뇌 조직이 손상을 입은 상태를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발생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허혈이라고 하는 거는 막혀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태를 허혈이라고 하고 허혈이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색전 그리고 혈전이 있습니다. 혈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뇌혈관 안쪽에 찌꺼기가 쌓여서 혈액이 통하는 통로를 이렇게 좁아지게 만드는 거를 혈전이라고 하고 이런 쌓여있는 찌꺼기가 떠다니면서 이런 데를 콱 맞게 되는 거 떠다니는 거를 우리는 색전이라고 합니다. 혈전은 영어로 스롬보시스라고 하고요. 색전은 엠볼리즘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혈전증, 이렇게 혈관 안쪽에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색전, 혈전이 떠다니면서 딱 막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가 다 같이 있는 경우는 혈전 색전증에서 스럼보엠볼리즘이란 말을 씁니다. 또는 출혈, 뇌출혈이 있거나 동백류라고 하는 거는 혈관이 이렇게 해서 이제 갈라져야 되는데 갈라지는 이 부위가 이게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거예요. 부풀어 오른 겁니다. 부풀어 올라서 이게 혈관 벽이 얇아지는 거, 얕아지는 거를 우리는 동백류라고 하고 동백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다른 쪽 혈관보다 이게 부풀어지면서 얇아졌기 때문에 이게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백류라고 하는 게 있고 뇌종양 또는 뇌혈관 기형, 뇌혈관 자체가 좀 다른 모양으로 생겨 있는 것을 기형이라고 하고 물뇌증이라고 하는 거는 뇌 안쪽에 있는 CSF가 비정상적으로 축적되고 쌓여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뇌졸중이 다 생길 수 있는데 뇌졸중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는 일단 흡연이 있고요. 음주 그리고 기본적으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뇌졸중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관벽이 온전히 혈압을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혈압이 높게 되면 아무래도 약해져 있는 혈관벽이 터지거나 막혀질 가능성이 많고요. 심장혈관 질환이 있으면 뇌졸중의 위험성이 서너 배 이상 증가가 됩니다. 자, 심장이랑 혈관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겠지요. 그래서 뇌 쪽 혈관만 뭐 자유롭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쪽 혈관이 문제가 있으면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뇌혈관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뇌졸중 위험성이 커집니다. 자,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그리고 당뇨가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있습니다. 당뇨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당뇨는 뒤에서 숨어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유발하는 아주 안 좋은 병입니다. 쉽게 말하면 혈액 안에 설탕이 녹아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혈관 안쪽에 끈적끈적한 그런 물질이 자꾸 쌓여서 혈전증, 색정증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 많이 안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혈압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운동 자체가 혈압을 낮추는 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영양에 대한 것이 안 좋은 경우, 이런 것들은 그 개인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들이고, 반면에 뭐 나이가 많을수록 뇌졸중 위험성은 올라갈 거고요. 또 인종에 따라서 뇌졸중 위험성이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족력이라고 하는 유전입니다. 유전. 대부분의 질병들을 유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뇌졸중 역시 가족력, 유전력을 따릅니다. 그리고 호르몬 변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기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거는 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조절 불가능한 요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조절 불가능한 위험 요인은 뭐 나이, 인종, 가족력, 호르몬 같은 것들, 조절 가능한 것들은 음주, 흡연, 음주, 혈압, 또 당뇨, 운동, 영양 등등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가능한 요인이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제 모든 사람들이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절 불가능한 위험 요인은 그냥 조심을 하고 살아야 될 부분들이겠지만, 조절 가능한 것들은 생활 습관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연을 하거나 뭐 금주를 하거나, 또는 뭐 음주를 하게 되면 횟수를 조절하거나,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해서 당뇨라든가 혈압, 심장질환, 콜레스테롤 좀 낮추는 것들, 그리고 평상시에 잘 움직여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 대부분 당뇨가 있으신 분, 뇌졸중에 있으신 분들을 병력을 조사를 해보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들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 고혈압의 우려가 많고 심장질환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뇌졸중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에 비해서는 남자들이 조금은 더 많이 뇌졸중에 취약한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뇌출혈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선진국이 된 거죠. 지금은 뇌경색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못 사는 나라, 후진국, 뭐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뇌출혈 빈도가 높아지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뇌경색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고 안 움직이고 운동 부족에다가 기름진 거 많이 먹고,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관련된 것들 때문에 그런 거고요. 뇌경색을 보니까 뭐 혈전증, 그리고 색전증, 혈관 내에 찌꺼기가 쌓이는 거, 혈전이 떠다니면서 콱 막는 거, 그런 비율이 대부분이고, 열공성이라고 하는 거는 라쿠나 임팍션입니다. 라쿠나 임팍션이라고 하는데, 라쿤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미세 혈관이 막힌 겁니다. 미세 혈관이 막히다 보니까 뇌 손상도 아주 미세하게 작게 나타나는 건데, 그게 뭐 한 개, 두 개 정도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미세한 혈관이 막혀서 미세 손상이 자꾸 쌓이고 축적이 되면 뭐 나중에는 큰 손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라쿠나 임팍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뭐 노인들한테만 주로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한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워낙 뇌손상 정도가 작기 때문에 젊을 때는 모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정말 큰 손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경우를 열공성 뇌경색에서 라쿠나임스 악션이라고 합니다. 출혈성 뇌졸중에서 헤모리직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뇌출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 안쪽에 출혈이 있는 건지 뇌 바깥쪽에 출혈이 있는 건지에 따라서 다른 말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뇌 조직이 이렇게 있으면 뇌 조직을 따라서 얇게 코팅해주고 있는 막이 있고, 그리고 그 막이랑 약간 간격을 두고 또 있는 막이 있고, 맨 끄트머리에 비교적 단단하게 쌓아주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자, 뇌 조직을 코팅해주고 있는 막을 연줄막이라고 하고, 두 번째 있는 막을 거미막이라고 합니다. 거미막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연질막과 거미막 사이에 이렇게 거미줄처럼 서로 이어져 있는 신경섬유, 결합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미막과 연질막 사이에 CSF, 뇌척수액이 흐른다고 해서 옛날에 많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맨 바깥쪽에 있는 막을 단단한 경질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출혈이 있는지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붙이는데, 만약에 뇌실질 안쪽에 여기 출혈이 있어요. 그러면 뇌 안쪽에 출혈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거미막 아래쪽, 여기는 혈관이랑 CSF가 있기도 하지만 혈관이 많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출혈이 있으면 거미막 아래 출혈이라고 부르는 거고, 거미막과 경질막 그 사이에 여기에 출혈이 있으면 경질막 아래 출혈 이렇게 부르고, 경질막 위쪽에 출혈이 있으면 경질막 위출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느 공간에서 출혈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출혈 이렇게 이름을 달리 부르고 있는 거고요. 네, 출혈이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두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이제 동맥이 파열됐을 때, 정맥이 파열됐을 때 약간 특성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둘 다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대신에 동맥이 파열돼서 출혈이 막 일어나고 있으면 이거는 순식간에 의식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동맥은 항상 혈액을 뿜어주는 그런 혈관이기 때문에, 뿜어주는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이기 때문에 출혈이 생기게 되면 그만큼 출혈 양도 커져서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심각한 증상들이 나오고요. 빠른 시간 내에. 정맥은 그 대신에 스미듯이 계속 출혈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다가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갑자기 의식을 잃고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혈이 있게 되면 두통이라든가 뭐 구토 증상, 팔다리 마비, 감각마비, 언어 장애, 뭐 시야 장애 등등 출혈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경질막 바깥쪽에 출혈이 있는 경우를 에피란 말을 붙여서 에피듀럴 헤모리지에서 EDH로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질막 아래 밑 출혈을 subdural 헤모리지에서 SDH, 거미막 아래, 거미막 밑 출혈을 SAH, 서바라크노이드 헤모리지, 그리고 뇌 안쪽에 뇌 실질에 출혈이 있는 거를 인트라, 속이란 뜻이에요. 인트라 세레브럴 헤모리지 ICH로 얘기합니다. 실제로 MRI 또는 CT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출혈 부위가 크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여기 두개골이 있고, 여기 두개골인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두텁게 노랗게 남아 있는 거를, 이거를 경질막이라고 하고, 경질막 아래 하늘색으로 붙어 있는 거를 거미막, 그리고 뇌 조직을 코팅하듯이 둘러싸고 있는 거를 연질막이라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경질막 바깥쪽에 출혈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에피듀럴 헤모리지, EDH로 말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경질막 아래쪽에 출혈이 있는 거기 때문에 SDH로 이렇게 subdural hemorrhag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미막과 연질막 사이에 있는 출혈, 이거를 SAH에서 subarachnoid hemorrhage라고 하고, 뇌실질 안쪽에 출혈이 있는 거를 intracerebral hemorrhage에서 ICH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허혈성. 그래서 이거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 혈관이 지배를 하고 있는, 영양을 공급해주고 있는 뇌 부위가 괴사가 일어나는 거를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경색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뇌조직이 말라 죽었다, 괴사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뇌경색성 뇌졸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은 혈전이나 색전, 혈전은 혈관 안쪽에 찌꺼기가 쌓여서 혈관 직경을 좁아들게 만들어 거고, 색전은 그런 찌꺼기, 즉 혈전들이 떠다니면서 혈관을 막아주는 것을 색전증이라고 합니다. 혈전증이든 색전증이든
혈관을 막아서 혈액량이 감소되면서 나오는 증상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혈전증 또는 색전증, 라쿠나 인팍션, 라쿠나 스트로크도 마찬가지로 혈전이나 색전으로 인해서 미세 간 조직이 망가진 겁니다. 옆에 사진은 그 뇌혈관 조영술인데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쪽에 있는 혈관이 많이 발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막힌 것 때문에 이쪽에 있는 혈관으로 혈액이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뚫는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혈액이 가고 있는 조영제를 막고 혈액이 통하는 거를 바로 이렇게 찍어서 볼 수 있거든요. 혈관이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막힌 거. 그리고 이 사진은 특징적으로 이 부분이 동맥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도드라지게 부러져 있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뇌혈관의 시한폭탄이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쪽 혈관보다 얇기 때문에 언제든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뇌출혈의 위험성이 큰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가격이 비싸서 그냥 돈이 많으면 평상시에 그냥 검진 삼아서 볼 수도 있겠지만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매번 촬영해서 볼 수가 참 없는 단점은 있어요. 자, 허혈성은 이게 혈전이 쌓여서 혈관 직경을 이게 좁아들게 만드는 거를 스럼보시스 혈전증이라고 하고, 색전은 혈전이 떠다니다가 이러다를 꽉 막는 겁니다. 작은 혈관을 꽉 막는 거예요. 이거를 색전증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증에서 트레이션트, 일시적이라는 뜻이에요. 일시적. 이스케믹 허혈, 혈관을 막는다는 뜻이고, 대핵은 공격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약자로 TIA라고 합니다. 혈전이 떨어지다가 일시적으로 혈관을 콱 막은 거예요. 여기 일시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막았다가 다시 뚫리게 된다는 얘기죠. 막혀있을 때는 분명히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다가 딱 뚫렸기 때문에 다시 증상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이 장애가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신경학적인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막힌 게 뚫리면서 막은 거가 계속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이 다시 뚫리면서 딴 데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24시간 내에 다시 회복된 겁니다. 자, 증상이 심하게 온 것도 아니고 잠깐 왔다가 사라진 겁니다. 자, 그 얘기는 현재는 증상이 없어지긴 했지만 이거는 이후에 향후 1년, 2년 내로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거지요.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일괄성 뇌허혈 발작증 TIA가 있다라고 하면 뇌혈관에 대한 그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뇌졸중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지금은 운이 좋아서 이게 금방 해결이 됐지만 이게 영구적인 장애를 낳을 만큼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뇌졸중 관리에 아주 만반을 다해야 됩니다. 자, 뇌졸중 경고를 우리 상식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힘이 빠지는 거죠. 균형도 또는 운동도 감각 다 마비가 되는 거. 또는 가끔 시야 장애가 생기는 것들도 있고 말이 잘 안 돼요.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잘 안 나오고 남들 말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특히 이제 발음이 어눌해지는 거. 그리고 갑자기 두통이 심해집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병원을 가서 꼭 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 얼굴 쪽을 한번 웃어보라고 하면 페이셜 마비가 생깁니다. 안면, 얼굴 마비가 생겨요. 이거는 센트럴 타입의 이제 안면 마비가 생기는 거고 또 팔쪽에 운동 마비, 감각 마비가 올 수 있고요. 말하는 거 그리고 바로 이제 119로 가야 됩니다. 자, 증상은 뭐 굉장히 안 좋은 경우는 이제 큰 동맥이 출혈이 되거나 큰 혈관이 막히게 되면 순식간에 문제가 크게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가볍게 와서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73%니까 대부분이네요.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장애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뇌졸중 증상은
어느 부위에 뇌졸중이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 손의 부위에 뇌졸중이 있으면 손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또는 뇌 안쪽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으면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 거겠죠. 손상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손상의 크기에 따라서도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편마비, 반마비가 생깁니다. 반신마비 그러면 우리는 헤미, 반, 그리고 플레이지아, 마비인데 플레이지아는 완전 마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헤미플레이지아 그러면 뇌졸중으로 인한 반마비, 편마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헤미플레이지아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반을 완전히 마비된 거를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완전 마비보다는 불완전 마비가 많죠. 그런 경우를 파레시스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용어적인 뜻인데 사실은 헤미파레시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이겠죠. 이거는 불완전 마비를 얘기하고 근데 임상에서는 헤미플레지아든지 파레시스든지 뭐 같이 편마비, 반마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쪽 손상이 있는 뇌의 반대쪽 부위 왼쪽 뇌가 손상된다라고 하면 오른쪽 팔다리 그리고 오른쪽 뇌가 손상되면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생깁니다. 원칙적으로는 몸통은 마비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몸통은 양측성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쪽 뇌가 손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반대편에서 보완해서 지배할 수가 있어서 그런 손상은 없지만 팔다리 쪽으로 붙어있는 근육들이 스파스틱해지면서 몸통의 모양이 찌그러들고 자세가 불균등하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반이 마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가기 바라고요. 초기에는 이제 이완성 마비가 있습니다. 이제 브룬스트롬 스테이지 제1단계는 플라시드에서 축 늘어져 있는 이완성 마비인 단계가 있고 2단계는 이완성 마비가 좀 줄어들면서 스파스티시티가 늘어나고 시너지가 아주 지배적이 됩니다. 시너지라고 하는 거는 병적으로 발생하는 공동운동, 협력운동을 시너지라고 하고 3단계에서는 시너지와 더불어서 수의적인 운동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시너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힘을 못 발휘해요. 일단은 수의적인 움직임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것을 3단계라고 하고 4단계는 시너지 패턴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수의적인 운동이 지배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의지대로 움직이기가 수월해지고 또 5단계에서는 시너지가 거의 바닥을 치고 수의적 운동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 그리고 6단계에서는 수의적인 운동을 거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단계 이렇게 해서 브루스톤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어쨌든 초기에는 뇌졸중, 중추신경계가 손상이 되면 초기에는 항상 쇼크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운동 감각이고 다 마비되건 이 축 늘어지는 이완성 마비가 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팔다리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이완성 마비 단계에서 어깨가 아탈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브로스톤 스테이지 두 번째부터 회복기에서부터 경직 또는 강직 스파스티시티 그리고 공동운동 시너지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위 운동 신경세포 어퍼 모터 뉴런 그리고 하위 운동 신경세포 로어 모터 뉴런에 대한 비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중추신경계가 망가진 거기 때문에 상위 운동신경세포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고 하위 운동신경세포 증후군은 그냥 간단하게 말초신경계 손상을 얘기하면 됩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이 다칠 때랑 말초신경이 다칠 때랑 그 증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요거 비교하는 표입니다. 일단은 중추신경, 상위 운동신경세포 증후군은 이거는 스파스티시티, 근긴장이 증가하고 경직성, 스파스틱 타입의 마비가 생기고 반대로 하위 운동신경세포가 손상이 되게 되면 그냥 축 늘어지는 이완성 마비가 됩니다. 중추신경으로부터 수축해라는 명령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완성 마비가 오는 거고요. 대신에 상위 운동신경세포 증후군에서는 스파스티시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근긴장도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근위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래 안 써서 생기는 위축은 생길 수 있어요.
이거를 디스유스 아트로피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위 운동신경 세포 증후군에서는 근위축, 아트로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위 운동신경 세포 증후군에서는 이제 리플렉스가 아예 소실이 됩니다. 리플렉스를 전달해주는 말초신경이 손상이 있기 때문에 리플렉스 반응이 나오지 않고요. 상위 운동신경 세포 증후군에서는 이제 항진된 리플렉스가 항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빈스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릴 때 태어나서 생겼다가 없어지는 반사예요. 이게 기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반사가 생겼다가 나중에 통합이 되면서 사라지는 건데, 뇌졸중이 있으면 그런 통합된 것들이 풀어지면서 바빈스키 같이 병적인 반사가 나타납니다. 어릴 때는 그런 식의 리플렉스가 필요했어요. 리플렉스 활동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시절엔 그랬는데, 이게 기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뇌가 성숙이 되면서 좋지 못한 비기능적인 반사들은 전부 다 통합돼서 사라지게 되는 건데, 이게 상위운동신경세포 증후군 뇌졸중에 생기면서 봉인이 풀어지면서 다시 병적인 반사, 바빈스키 반사가 나오는데, 하위운동신경세포 요거랑 관계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근육, 섬유 수축, 다발 수축, 그리고 세동이라고 하는 건 미세하게 떨리는 겁니다. 근육이. 이거는 상위 운동신경세포 증후군에서 나오지 않은 반면에 하위 운동신경세포 증후군에서는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 비교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 실조 그러면 아탁시아인데, 뭐 실조란 말은 이제 구용어고, 신용어는 운동 조화 못함증에서 운동 조화, 이거는 다른 말로 코디네이션, 협응이라고 하는 건데, 협응적인 컨트롤이 안 되는 거를 우리는 운동 실조, 아탁시아라고 합니다. 이건 특징적으로 손해 또는 뇌줄기 주변이라고 하는 얘기는 손해랑 관련된 신경 회로가 손상을 받게 됐을 때 나오는 겁니다. 주로 손해 증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손해 쪽에 뇌졸중이 생기면 아탁시아라고 하는 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근육 긴장도는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코디네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걷더라도 엉기저 이렇게 부드럽거나 완곡하지 못한 형태를 보이면서 걷게 되고요. 균형을 잘 못 잡게 되는 협응운동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좀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떨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거는 손해 자체는 근육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근육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감각과 관련된 장애는 생기지 않습니다. 감각 중에서 균형 감각은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손에는 균형의 중추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균형을 제외한 모든 감각 마비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 마비, 감각 마비는 생기지 않지만 단지 근력을 조절해 주는 게 운동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협응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근력에 문제가 없지만 협응적인 조절이 안 되면서 불균형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평균 쪽은 강한 형태로 나타나고요. 굽힌 근처로 약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행위상실증 그러면 주로 뇌가 이렇게 있으면 중심고랑에서 여기는 이마엽, 마루엽, 그래서 마루엽 이쪽 부분이라든가 이마엽, 운동거칠 앞쪽 이 부분이 손상이 되게 되면 행위상실증, 에이프락시아라고 하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행위상실증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세수하고 양치질하는 거를 우리는 늘상 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한테 세수하는 거, 양치질하는 거, 이빨 닦는 거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을 잘 해요. 치약을 칫솔에 쭉 짜고 입에 넣고 아래 위로 흔들고 이빨을 닦은 다음에 치약 거품 뱉어내고 물을 헹구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치약과 칫솔을 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못합니다. 이렇게 운동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를 행위상실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어떤 타입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핸드폰을 귀에 대고 이제 소리를 내고 말하는 신용을 하면서 핸드폰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행위상실증 같은 경우는 이게 사물의 용도에 대한 거를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핸드폰 그러면 귀에 대고 전화하는 신용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머리를 빗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바지를 가지고 모자인 것처럼 머리에 쓰거나 뭐 이렇게 정확한 도구에 대한 용도를 잘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다 행위상실증의 한 종류입니다. 만일에 행위상실증, 에이프락시아가 생기게 되면 ADL 중에서 뭐 세수를 하거나 식사, 옷 입기 이런 게 전혀 안 되겠죠. 그래서 행위상실증을 잘 치료하는 게 참 먼저 중요한 거겠죠. 다른 문제는 없지만 이런 식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각장애. 감각장애는 반드시 또 뇌 반대쪽 팔다리에 나오는 거고요. 고유가 수용성 감각, 프로프로셉션, 이거는 분명히 위치 감각이랑 운동 감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도 내 팔다리가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내 팔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뇌졸중 환자분들이 이런 식의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 분명히 지금 걷고 있는데 걷는 거를 몰라요. 그러면 치료하는데 상당히 큰 애로사항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이게 기능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꼭 평가를 해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편측 무시, 이거는 헤미 니글렉트라고 합니다. 니글렉트라고 하는데 주로 양쪽 편마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생길 수 있는데 주로 왼쪽 편마비 환자분들한테 많습니다. 왼쪽이 마비가 된 거는 오른쪽 뇌가 망가진 것이요. 자, 뇌가 이렇게 양쪽에 두 덩어리가 있는데 왼쪽 뇌는 언어적인 거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분석적이고 이런 등등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뇌는 공간 지각력에 대한 거 또는 정서적인 거 또는 감정적인 거 예술적인 거 또는 영감적인 거 이런 것들을 대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가 망가지면 반대편 왼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는데 오른쪽 뇌가 이제 공간 지각력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전부 다 편측 무시, 헤미 니글렉트가 생길 수 있지만 주로 왼쪽 편마비,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신 분들한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체 도식장애. 도식장애는 팔, 다리, 몸통에 대한 인식에 관련된 문제고요. 정경, 배경, 식별장애. 자, 우리는 그림으로 열쇠랑 전화기랑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열쇠랑 전화기랑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뇌졸중 환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구분을 못 하고, 그리고 공간 내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걸 인식을 못하는 장애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시야장애, 이제 뇌졸중 상태에 따라서 어느 쪽에 뇌졸중이 있는지에 따라서 시야가 또 심각하게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왼쪽 눈이 있고 오른쪽 눈이 있다고 쳐봐요. 자, 왼쪽 눈의 시야는 되게 한쪽 눈에서 시야는 반을 쫙 나눠서 이쪽 시야, 왼쪽 눈에서 보면 왼쪽 시야가 있고 오른쪽 시야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왼쪽 시야는 수정체를 거쳐서 반대편 오른쪽 망막에 맺힙니다. 그리고 오른쪽 시야는 수정체를 거쳐서 반대편 왼쪽 망막에 맺힙니다. 서로 교차해서 반대쪽으로 맺히게 되는데 자, 왼쪽 시야는 분명히 오른쪽 여기 망막에 맺혔어요. 그러면 여기 시야 그 망막에 맺힌 시야 정보는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교차해서 반대쪽 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면에 여기 왼쪽 망막에 맺힌 시야는 정보는 교차하지 않고 같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쪽 눈에서도 시야를 반을 딱 나누게 되면 어떤 거는 반대쪽 뇌로 가고 어떤 거는 같은 쪽 뇌로 가는 거예요.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눈에서도 딱 자르게 되면
왼쪽 시야가 있고 오른쪽 시야가 있잖아요. 이 왼쪽 시야는 수정체를 거치면서 반대쪽 오른쪽 망막에 맺히고요. 오른쪽 시야는 수정체를 거치면서 반대쪽 왼쪽 망막에 맺힙니다. 다시 말해서 왼쪽 시야 정보가 오른쪽 망막에 맺혀서 같은 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른쪽 시야가 왼쪽 망막에 맺히면서 반대편으로 건너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야 정보가 양쪽 눈에서도 교차해서 반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교차하지 않고 반대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분명히 교차하지 않은 부분이 각각의 눈 시야 정보가 있습니다. 자, 만일에 자, 여기가 딱 망가지게 되면 양쪽으로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 망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 망막에 맺혀서 들어가는 거, 또 이쪽 망막에 맺혀서 들어가는 정보가 서로 손상이 되면서 반대쪽으로 전달이 안 되겠죠. 그렇다 보면 이쪽 망막 정보, 즉 서로 반대 방향인 정보, 여기가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또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망가져서 여기가 망가졌습니다. 여기가 망가진 거는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거, 그리고 같은 쪽으로 가는 거, 요렇게 망가진 거지요. 그러면 반대편, 이쪽에 넘어오는 거, 여기 안 보일 거고요. 또 얘는 여기가 안 보이겠죠. 결국 그래서 안 보이는 시야 정보가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뇌졸중 위치가 어디 있는지 따라서 반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양쪽 끄트머리가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지요. 안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좀 헷갈려 할 거 아니라 만일에 이런 식의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면 눈을 그려놓고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는 교차, 이쪽에 있는 거는 교차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 또 이것도 안쪽에 있는 거는 교차, 이쪽에 있는 거는 교차라고 이렇게 하는 걸 그려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야 정보는 서로 교차해서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결국은 이쪽 왼쪽 뇌는 이쪽 시야 여기 들어왔으니까 또 여기 이쪽 결국은 왼쪽 뇌는 오른쪽 각각의 눈에서 오른쪽 시야 정보를 감지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오른쪽 뇌는 각각의 왼쪽 시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뇌는 시각 중추는 각각의 눈에서 반대편 시야를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각각의 눈에는 분명히 발을 딱 잘라서 왼쪽 시야, 오른쪽 시야, 이거를 다른 말로 코 쪽 시야, 귀 쪽 시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야 그 정보를 감지해주는 시각 중추는 분명히 뒤통수 옆쪽에 있는데 뒤통수 옆쪽에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는 거죠. 왼쪽에 있는 뒤통수 옆의 시야 중추는 시각 중추는 각각의 눈에서 오른쪽 시야를 통제하고 있고 왼쪽 뇌는 오른쪽 시야를 통제하고 있고 오른쪽 뇌는 왼쪽 시야를 통제하고 있다.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왼쪽 뇌가 오른쪽 눈을 통제하고 오른쪽 뇌가 왼쪽 눈을 통제한다. 그게 아니라 각각의 눈에서 반대쪽 시야를 담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가 손상되었냐에 따라서 시야 어떻게 보이는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만 반맹증이 올 수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 눈이 뭐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시야 정보 바깥쪽만 안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언어상실증, 언어 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여기 이렇게 이마엽이 있고 마루엽이 있고 그 뒤에 뒤통수엽 여기는 관자엽이 있습니다. 뇌를 이렇게 네 덩어리로 나누는 이유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마엽의 기능은 모터입니다. 모터 운동이고
마루앱의 기능은 센소리, 감각 중추가 있고, 뒤통수의 기능은 시각입니다. 시각, 비전이고, 관자엽의 기능은 청각, 오디토리입니다. 청각. 그래서 네 가지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데, 언어 중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면 입술 모양, 혀 모양, 입 모양을 만들어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 운동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입에 있는 혀의 근육을 잘 조절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 언어에도 운동 중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운동과 관련된 거는 이마엽에 있습니다. 대략 이 부위가 브로카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운동, 언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또 관자엽 뒤쪽 부분, 여기가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해서 감각 언어. 다시 말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듣고 이해를 한 다음에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언어 이해력이랑 관계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문법에 맞게 말을 만드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언어 이해력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 여기 브로카 영역이 망가진 거를 브로카 언어 상실증, 브로카 어파지아 또는 모터 어파지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베르니케 영역이 망가진 거를 베르니케 어파지아 또는 센소리 어파지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임상 양상이 달라요. 브로카 어파지아, 모터 어파지아, 운동 어파지아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다 알아듣고 생각도 빠꼼해요. 근데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애가 나고 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어를 만들어주는 모터 프로그램의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지요. 굉장히 말하고 싶고 말 끼워두고 싶은데 다 이해하겠는데 말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울증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되게 어눌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베르네케 언어 상실증은 모터 어파지아는 아니잖아요. 모터 중추, 언어를 만들어주는, 말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언어 중추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말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언어를 이해하고 말을 조합하는 그런 능력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유창하게 말을 합니다. 어눌하게 말하는 거 없이 굉장히 유창하게 말을 합니다만 그 말하는 거를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 아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주문 외우는 것처럼 계속 중얼중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언어 유창성에서는 이제 베르네케 언어 상실증은 유창하게 말하지만 그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브로커 언어 상실증에서는 유창하지 못하고 비유창한 거죠. 어눌하고 그게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전도 언어 상실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베르네케 영역, 감각 언어 중추랑 운동 언어 중추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소리를 듣고 언어를 이해한 다음에 그 이해한 거를 말로 만들어서 다시 대화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결해 주는 회로가 필요한데 이게 망가진 거. 자, 운동 언어 중추랑 감각 언어 중추 연결하는 회로가 망가진 거를 전도성 언어 상실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말하는 것 따로 또 이해하는 것 따로가 되겠죠. 그리고 완전 글로벌 언어 상실증은 둘 다 망가진 거예요. 언어 이해력도 떨어지고 말을 해주는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안 나오죠.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기 표현도 못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완전 언어 상실증 해서 비유창성 상실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삼킴장애입니다. 삼킴장애, 연화장애라고 해서 음식물을 또는 물을 먹고 이렇게 삼켜서 이렇게 살에 걸리지 않고 잘 넘기는 건데 뇌졸중이 있게 되면 삼킴장애 이거는 우리 숨 쉬는 거랑 음, 입으로도 숨 쉴 수 있잖아요. 음식물도 먹으면서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도랑 식도 사이를 열고 닫고를 아주 자동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뇌졸중이 생기면서 그런 식의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음식물 삼킬 때는 기도를 닫아야 되는데 잘 안 닫히고 부분적으로 열려 있으면 물 삼키다가 꿀떡하다가 그게 기도로 들어가면서 살에 걸리는 거지요. 그런 경우를 연화장애라고 하고 연화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음식물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영양실조가 될 수 있고요. 또 이게 폐 쪽으로 그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이제 폐렴 또는 호흡기 질환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감정 장애가 올 수 있는데 특히 왼쪽 편마비 있는 경우 오른쪽 뇌가 손상이 받게 되면 왼쪽 반마비가 생기는데 오른쪽 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정서적인 거, 감정적인 거에 대한 기능이 있거든요. 특히 그래서 뭐 양쪽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감정 장애는 생길 수 있지만 왼쪽 편마비인 경우에 감정 장애가 좀 더 심한 것 같더라 이거죠. 또 배뇨, 배변 장애, 요실금 같은 거 올 수 있고요. 또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방광은 요 관이 이렇게 있어 갖고 여기서 오줌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이 방광에 소변이 오줌이 웬만큼 찬 다음에 요 도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웬만큼 차지 않은 다음에는 배출하지 않습니다. 채운 다음에 배출하게 되는데 여기 요 도에는 관략근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안쪽에는 관략근이 있고 바깥쪽에는 관략근이 있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관략근은 잘 오줌이 꽉 차게 되면 방광이 팽창하면서 소변을 오줌 넣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소변을 배출하겠다 하면 방광이 수축을 꽉 하면서 동시에 안쪽에 있는 관략근은 이완됩니다. 그러면 요도를 통해서 소변이 내려오겠죠. 우리가 소변을 참는 거는 바깥쪽 관략근을 잘 열지 않고 꽉 잠그고 있기 때문에 소변을 참는 건데 오줌을 넣을 때는 바깥쪽 관략근을 열면서 오줌을 넣게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방광에 오줌이 차서 소변이 차서 수축할 때 안쪽 관략근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스파스티시티가 있거나 아니면 컨트롤이 안 되게 되면 소변이 꽉 차서 방광이 터질 것 같은데도 안 열리면 소변이 이렇게 안 나오겠죠. 이런 경우를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자, 만일에 이게 소변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방광은 분명히 근육 덩어리라서 말랑말랑하긴 하지만 이게 팽팽해지면서 늘어날 수 있는 한계까지 늘어나요. 그런데 관략근이 안 열린다. 소변을 못 나간다. 그러면 방광한테는 엄청난 큰 괴로움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서부터 몸 전체적으로 자율신경계 방향이 확 일어납니다. 이게 자율적으로 조절돼야 될 것들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덜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혈압이 굉장히 많이 2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압이 팍 치고 올라가면서 이건 혈압 문제가 아니라 여기 소변만 빼주면 자연스럽게 그대로 똑같이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신경이성 방광이라고 하고 이거는 뭐 SCI 환자분도 마찬가지고요. 뇌졸중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어깨 통증이 많습니다. 어깨 통증. 숄더 페인이 많은데 일단은 뭐 초기 관리가 잘못돼서 어깨가 빠져 있는 경우, 아탈고 되어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스파스티시티, 경직이 있게 되면 팔 쪽에 우리가 팔을 움직이려고 하면 스캐폴라가 팔을 이렇게 들 때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돌아야 되는데 팔 쪽에 있는 어깨 쪽에 있는 근육에 스파스틱에서 스캐폴라가 단단히 묶여지면서 안 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은 움직여야 되는데 스캐폴라가 회전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깨 쪽에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면서 숄더 페인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깨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초기에 이완성 마비가 있을 때, 이완성 마비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탈고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스파스틱한 경우에는 이렇게 어깨 쪽 움직임을 잘 만들어 준 다음에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깨 쪽을 잘 못 움직이면 100% 숄더 페인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통이 올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뇌졸중 환자분들이 센서럴 페인을 호소합니다. 이거는 그거는 뭐 그 뇌졸중과 더불어서 생기는 이제 두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물론 두통만 있는 건 아니고 팔다리 다 아플 수 있지만 두통이 좀 심하게 올 수 있고 시상. 시상이라고 하는 거는 되뇌 겉질로 가는 모든 신경 회로들을 전부 다 중간에서 중개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상을 통해서만 되뇌 겉질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통증을 중개해 주는 하나의 회로도 있는데 그쪽 부분에 뇌졸중이 있으면
시상 통증 증후군 계속 아픈 거지요. 그리고 복각 부위 통증 증후군에서 팔다리가 막 부으면서 어깨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어 3분의 1 정도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치료는 크게 신경학적인 회복과 기능적인 회복으로 나눠집니다. 신경학적인 회복은 뇌졸중서부터 해서 6개월까지 아주 활발히 일어나고요. 1년까지도 지속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손상받은 신경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쇼크에 빠진다라고 했죠. 그 쇼크가 돌아오면서 1차적인 회복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일단은 뇌 허혈을, 뇌가 내려가니 막히거나 출혈이 있을 때 뇌조직이 손상받게 되면 주변은 무조건 붓습니다. 부종이 생겨요. 부종이 생기고 혈액이 고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혈액이 고여 있는 거를 헤마토마 혈종이라고 하는데, 고여 있는 혈액이 정맥을 통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붓기가 해결이 되면 부어서 주변 신경을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붓기가 떨어지면 주변 신경의 소통이 좋아지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뇌압도 정상화되는 거지요. 그런 거, 또는 신경학적으로 우리는 중추신경계는 1차적으로 아주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기보다는 최근에는 신경가역성,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도입하고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열을 가하면 모양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경가역성이라고 하는 거는 중추신경계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부위가 망가지면 그 옆에 부위가 이쪽 부위를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또 초기에 관리만 잘하면 손상 부위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손상 부위를 약간은 축소시킬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험적인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식의 것들을 신경가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경학적으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기전이 있고, 그래서 초기에 약을 잘 쓰거나 초기에 물리치료를 잘 받게 되면 신경가역성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됩니다. 주로 6개월까지 아주 활발하게 회복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운동치료, 물리치료를 잘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신경학적으로 회복이 되면 분명히 기능은 좋아지겠죠. 근데 1년 정도까지 그 신경학적 회복은 거의 종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1년 이후부터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없겠네요. 자, 1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기능적인 회복을 도모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경학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단계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었지만, 기능적으로 회복되는 거,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잘 못하는 거를 잘하고 싶으면 연습하면 되잖아요. 테니스를 배우고 싶은데,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데 피아노를 잘 못 쳐요. 테니스 잘 못 쳐요. 그러면 아주 몰두해서 집중해서 테니스 치고 피아노 치는 걸 연습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연습을 통해서 잘하게 되는 거를 우리는 기능적인 회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리치료사의 역할은 신경학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만성 뇌졸중 환자분들을 컨트롤하고 치료할 때는 기능적인 회복을 위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걷는 거를 잘 못하는 분들은 기능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걷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많이 시키면 되는 거지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기능적인 회복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급성기에는 일단은 초기 단계니까 이완된 마비입니다. 마비가 팔다리가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의식적인 게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돌아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그런 감각 자극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수분 공급을 해주고, 기도 흡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살에 걸리는 걸 얘기합니다. 아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살에 걸리는 거, 음식물 먹고 물 먹고 살에 걸리는 거, 살에 걸리는 게 너무 많으면 폐렴될 수도 있고 영양 결핍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면 수동적으로 움직여줘야 되고, 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으면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세 변화라고 하는 거는 특히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욕창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욕창. 그래서 자세를 바꿔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 또는 안 움직여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관절이 굳는 거, 그런 것들을 합병증들을 예방하는 데 급성기 물리치료 목표를 세우고 해야 됩니다. 이때는 제 물리치료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보호자 또는 간병인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절의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서 있게끔 만들어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자세, 관절이 잘 굳거나 이렇게 비기능적인 자세로 있게 되면 관절이 굳거나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침상 자세 또는 앉기 자세, 그런 것들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관절을 기능적인 위치에서 놓여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불행히도 좀 안 좋아지는 자세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자세를 좀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2시간마다 한 번씩 자세를 변경해야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려워하자 분들 같은 경우는 자세를 변경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욕창 예방이죠. 욕창 예방. 그래서 한쪽 부분으로, 특히 이제 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압력이 집중될 수 있는 거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만일에 욕창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피부가 개방이 되면서 감염이 될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욕창에 대한 거를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은 급성기 물리치료 예제가 나와 있는데, 급성기의 치료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예후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초기에 아주 의학적인 처치를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 급성기서부터 해서 적극적인 물리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기능 저하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고요. 반면에 급성기 초기부터 통원 치료를 꾸준하게 받고 열심히 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뇌병변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그 정도, 크게 손상이 있는지 아닌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겠지요. 회복기 물리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급성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신체 기능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ADL, 일상생활 동작, 약호. 처음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침상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환자분들이다 그러면 구르기, 굴러야지만 팔을 딛고 앉을 수가 있잖아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앉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못해요. 그래서 옆으로 눕게끔 해서 이렇게 앉는데, 옆으로 누울 때는 항상 우리가 어깨와 골반이 통으로 확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깨가 먼저, 골반 나중,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본전적인 움직임에 대한 거를 좀 많이 강조해야 되고, 교각 운동이라든가 앉기 운동, 자세 조절 훈련 등등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마비된 쪽 팔을 잘 못 쓰기 때문에 건축, 마비되지 않은 쪽을 잡고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구르기 할 때는 건축으로 구릅니다. 건축으로. 건축. 비마비 쪽으로 굴러서, 비마비 쪽으로 굴러서 옆으로 누울 수 있어야지만 건강한 손으로 딛고 일어나 앉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마비된 쪽을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비된 팔을 잡고 어깨를 돌리고 골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다리를 밀어가면서 이렇게 돌려주는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교각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엉덩이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볼기근, 글루스 맥시무스, 그리고 척추 기립근, 새우근 해갖고 세문근에서 이렇게 근력 단련을 해서 다른 쪽의 움직임을 유발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앉기 훈련은 건강한 쪽으로 돌아서 건강한 발로 이렇게 밀고 앉아야 됩니다. 자, 이제 돌아놓기가 가능하면 사실은 앉기도 빨리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르기와 앉기 훈련을 이어서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게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분들은 이렇게 똑바로 앉기가 어렵습니다. 이쪽이 마비축이고 비마비축인데 몸을 비마비축으로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앉습니다. 마비 쪽으로 체중을 잘 지탱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의 역할은 체중으로 잘 지탱할 수 있도록
이쪽에서의 활동들을 많이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이쪽으로 마비 쪽으로 이동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세 조절 훈련에 대한 것도 꼭 시켜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휠체어를 주로 많이 타는데 휠체어에서 매트로 이동할 때는 이동하는 쪽이 무조건 건강한 쪽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렇게 침대가 있어요. 침대가 있고 휠체어를 이렇게 해서 요거 2, 30도 정도 각도로 두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건초로 확 돌아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7호선은 간단하게 마비층 무릎이 꺾이지 않도록 지탱해 주면서 몸을 살짝 들어서 돌려주는 거지요. 자,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환자분들이 마비 쪽, 비마비 쪽 힘을 이용해서 선 다음에 몸을 돌려주는 것만 안내해 주고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볍게 앉을 수가 있겠고요. 옷을 입을 때는 비마비층, 마비층을 먼저 입히고 맨 마지막에 어깨를 두르고 마비층을, 비마비층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입을 때는 분명히 마비층, 환측을 먼저 팔을 끼고요. 나중에 건축팔을 끼는 겁니다. 그리고 벗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자, 보행 훈련은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 처음에 서기 자세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은 경사 테이블에서 서 있는 훈련, 그래서 다리 쪽에 뭐 지탱을 해주는, 다리 쪽을 압박하고 체중을 줄 수 있는 훈련을 먼저 하고요. 서기가 가능하고 발을 떠듬떠듬 움직일 수 있으면 평행봉에서 훈련하고, 평행 훈련이 다 되면 이게 지팡이, 그리고 계단, 그리고 혼자서 걷는 훈련, 이렇게 이런 단계로 좀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경사 테이블에 대한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초기부터 다리 쪽에 체중을 지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경사 테이블인데, 일단 경사 테이블은 관절이 굳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설 때 발목을 살짝 꺾어 서기 때문에 발목 쪽 경직, 스파스티시티, 근긴장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다리 쪽에 체중에 대한 체중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스테오포로시스, 골다공증 또는 뼈 엉성증을 감소시킬 수 있고, 종종 체중 자극을 주면서 무의식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끔 하는 경우가 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서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립과 서는 것과 보행에 대한 우려를 떨어뜨릴 수가 있겠고요. 또 혈액순환을 훨씬 좋게 만들면서 심장 쪽에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거나 앉아 있게 되면 소변이 역류해서 이제 방광염이 생기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서게 되면 그런 식의 염려는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방광 기능 증진에도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부하는 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평행보호료는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곳에서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지팡이는 항상 비마비측, 건축 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발과 함께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마비측은 환측이 아니라 건축에다가 지팡이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보행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되게 되면 계단에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올라갈 때는, 자, 사람이 계단을 올라갈 때는 분명히 이 건강한 쪽 발로 먼저 올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힘을 가지고 몸을 끌어당겨야 되기 때문에 마비 쪽에서는 그만큼 힘이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쪽을 먼저 올려야 되고요. 올라갈 때는 건강한 쪽을, 비마비 쪽을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팡이야 마비 쪽 발이 올라간다. 내려갈 때는 마찬가지. 내려갈 때는 넘어지지 않고 내려가기 위해서는 딛고 있는 발로 살짝 구부리면서 몸의 위치를 천천히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마비 쪽 다리로는 이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마비 쪽 발이 먼저입니다. 마비 쪽 발이 먼저 내려오고 건강한 쪽 발로 지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마비 쪽 건축발, 지팡이, 이런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순서도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독립보행훈련은 그냥 편하게 걷는 건데, 자, 이제 대부분의 물리치료사들 같은 경우는 치료실 내에서 주로 많이 걷습니다. 예, 실내죠, 실내.
그렇지만 환자분이 퇴원해서 집으로 뭐 지역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모든 환경이 실내 환경이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 보행 훈련을 실내도 중요하지만 실외에서도 하는 것도 굉장히 고려를 해 보여 봐야 합니다. 지역사회 물리치료라고 하는 건 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역사회 중심 재활 서비스는 뇌졸중 자조조실에서 뇌졸중 환자분들이 서로 모여서 하는 활동들 또는 일반 노인들이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일단은 뇌졸중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합병증 예방, 또 응급처치, 그리고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요. 그래서 직접, 본인께서 직접 활동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건 뭐 프로그램마다 좀 다양한데요. 그 균형 운동에 대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그룹 운동으로 해서 균형 운동에 대한 것들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호흡 운동뿐만 아니라 합병증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 관절 운동 전부 다 이제 운동 치료, 균형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집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될지 직접 혼자서 할 수 있는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바로 다 지역사회 물리치료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 의료비를 조사를 해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부터 이렇게 접근을 했던 환자분들이 훨씬 더 병원을 덜 가고 전체적인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 방문 물리치료는 이게 실제로 이제 거동 상태가 좋아서 그래서 본인께서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거동이 상당히 불편해서 집 밖으로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부득이 이제 가정 방문해서 간단한 물리치료를 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좀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ROM 운동서부터 해서 간단한 물리치료를 하고 알려주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걸 점검을 해 준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이제 집에서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상태를 잘 관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제지향적 물리치료는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 활동에 대한 것들을 그 치료에 응용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팔을 앞쪽으로 이제 뻗는 동작을 연습시킨다라고 하면 물리치료사가 그냥 잡아당기면서 뻗는 신용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요 앞에다가 커피라든가 컵을 갖다 놓고 컵을 잡고 "커피를 마셔 보세요."라고 하면 바로 컵을 잡고 뻗잖아요. 그게 똑같은 동작을 우리가 생활에서 하는 움직임 과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과제 지향적 물리치료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거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옷 입기를 하기 위해서는 옷을 입는 신용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갖다 놓고 직접 입는 거를 연습하는 거죠. 또는 보행을 걷는 거를 잘 못하는 환자분들을 과제지향적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직접 걷는 연습을 하게 되면 보행 연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걷는 동작을 잘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요. 요렇게 실제 생활과 관련된 운동 과제들을 직접 연습하는 거를 과제지향적 물리치료라고 하고 최근에 물리치료의 굉장히 중요한 추세입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거로 나왔어요. 그리고 가능한 한 실제 움직임과 관련된 물건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나옵니다. 과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뇌 기능을 좋게 만들고 또 더더욱 이제 환자분들이 여기 참여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게임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분들이 모티브가 많이 살아나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단점은 장비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좀 있는 거고 또 최근에는 로봇 보조 물리치료라고 해서 사실 뇌졸중 환자분들은 가능한 빨리 보행 훈련을 하는 게 좋아요. 가능한 빨리. 그래서 초기부터 보행 훈련을 해야 되는데 초기에는 마비가 있기 때문에 팔다리 움직이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로봇 시스템에다 걸어서 초기부터 보행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 시스템은 굉장히 좋아져서 보행에 관련된 피드백이 쫙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냥 다리만 발만 딱딱 옮겨주는 그런 역할만 했는데 지금은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발을 옮기려고 힘을 주지 않으면 로봇 자체가
예, 많이 옮겨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노력 정도를 파악해서 얼만큼 옮겨줄지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시스템들을 많이 개발되어 있고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주로 그 초기 환자분들한테 적합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초기가 아니라 전체 뇌졸중 환자분들한테 쓰기가 적합한 장비들이 다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또 화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힘을 주고 있고 어떻게 걷고 있고 그런 식의 피드백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 보행, 로봇 물리치료가 상당히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는 뇌에 혈액 공급을 해주는 혈관이 막히거나 뇌출혈 때문에 생기는 뇌손상입니다. 그리고 뇌출혈보다는 뇌경색, 뇌허혈 쪽이 훨씬 더 많은 거고요. 혈전증, 색전증 또는 열공성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 운동마비, 감각마비가 올 수 있고요. 또는 뭐 그 손상 부위에 따라서 뭐 인지장애, 언어장애, 삼킴장애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급성기 뇌졸중 물리치료는 상태가 상당히 안 좋거나 초기 이완성 마비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합병증 예방에 상당히 중점을 둬야 되고 만일에 환자분들이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냥 수동적으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상태가 좋아서 능동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능동적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침상에서 자세에 대한 거를 많이 신경 써야 되겠죠. 회복기 물리치료는 뭐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움직임 촉진, ADL 이런 훈련을 충분히 해야 되고요. 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침상 이동 또는 보행, 휠체어 이동 등등 훈련시키고 ADL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뭐 교각이라든가 또는 구르기 훈련 또는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이동하는 거 또는 뭐 경사 테이블 또 웨이트 베어링 항상 아, 마비 쪽으로 체중을 많이 안 두고 건강한 쪽, 건축으로 체중을 주로 두기 때문에 체중에 대한 체중이 균등하게 분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체중 보강 운동 또는 이제 보행 운동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 밖에 이제 지역사회 물리치료 또는 가정 방문 등등이 있습니다.